2부에서는 우리가 이제 외교 현안에 대해서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제 매주 수요일마다 이제 기륜형 한겨레 논설위원 나오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인사드리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한겨레에서 외교안보 통일 온갖 잡담 논설을 쓰는 기륜형입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2부에서는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에서 이제 새롭게 이제 제안된 황금 함대 골든 플리시라고 하나요? 이 얘기부터 먼저 한번 보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기존 군함들을 업그레이드한 차세대 함정들로 새로운 함대를 띄운다는 황금 함대, 예전에 스페인 무적 함대 기가 생각나기도 하네요. 구상을 발표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미국은 원래 해군이 세잖아요. 예. 근데 제가 이거를 사실 보고 느낀 첫 느낌은 드디어 미국이 망하는구나. 황금 함대를 하면 약간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요. 그 황금이란 말부터 이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사치를 좋아하고 굉장히 가시적으로 우리 분간 줬잖아요. 그거 너무 좋아하시고 또 황금돔이라고 무슨 그 미사일 막을 수 있는 MD 시스템도 글로벌한 MD 시스템 만들 수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 황금 함대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이제 내용을 자세히 봤어요. 미국 그러니까 국방부 이제 전쟁부로 바뀌었죠. 홈페이지 가면은 이 홈페이지도 만들어 있고 그 보도자료 같은 것도 올려가지고 내용을 했는데 간단하게 말하면은 그 35,000톤급 35,000톤급 배를 만들어서 여기다가 온갖 무기를 다 실어가지고 이제 그거를 미 해군의 이제 주축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해군의 배는 사실 그 부르는 이름이 영어로도 그렇고 우리말로도 그렇고 이제 해군의 함정의 크기, 그러니까 배수량에 따라서 이제 그 좀 다르게 부릅니다. 1,000톤, 2,000톤급은 나라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우리는 그 초계함이라고 부르고 그 천안함 같은 게 그게 1,000톤, 1,200, 1,500톤 정도거든요. 천안함이 1,500톤이면 35,000톤이면 그거 엄청 큰 거죠. 30배. 길이가 한 260m 되는 엄청난 배예요. 그러니까 항공모함급 되는 배고 우리가 흔히 경항모급이라고 부르는 배인데 우리나라는 그 정도 배가 없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배가 독도함인데 그게 14,000톤 정도 되는 배예요. 그거 한 3배 정도. 네. 그래서 가장 작은 배가 프리깃, 그 다음에 구축함, 영어로 하면 디스트로이어라는 게 있고 한 10,000톤급 되는 게 순양함이라고 불러요. 이거를 크루저라고 부르는데 이게 배틀십이라는 게 이게 전함이거든요. 이건 사실 이제 이거는 역사 속에서 이제 사라진 배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그 순양함? 그러니까 이제 배틀십이라는 거 전함, 배틀십, 전함이라는 게 근데 그게 이제 그 혹시 전함하고 군함하고 다른 거예요? 예, 군함은 이게 전체적으로 다 포함하는 개념이고 이제 크기를 봤을 때 프리깃, 디스트로이어, 크루저 그리고 배틀십이라는 게 있는데 배틀십이 마지막에 있었던 배틀십이 1990년대 초에 있었던 거고 이게 한 보니까 45,000톤급 되는 배가 있었더라고요. 그게 이제 2차 대전 때 만든 배입니다. 혹시 엄청나게 크군요. 네, 엄청난 배인데 혹시 거함 거포주의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거함 거포주의. 거함 거포주의라는 말이 뭐냐면은 옛날에는 그 해군에서 전쟁에서 싸워서 우리가 이기려면은 배를 이따심하게 크게 짓고 거대한 표로를 치러가지고 먼 거리에서 상대방의 포는 나한테 닿지 않고 내 포가 상대방에 닿게 그 원거리 포를 만들어서 막 쏜다는 개념이에요. 그게 그럼 미국, 영국, 일본 이런 나라들이 옛날에 그게 이제 해양 강국 해양 강국들이 거함 거포주의를 내세웠는데 그게 이제 2차 대전 초기에 보면은 항공모함이라는 게 등장을 하잖아요. 이따시만하게 했던 거대한 배들이 이제 항공모함이라는 거는 그 비행기를 싣고 다니고 활주로를 싣고 다니는 항공모함이 벌떼처럼 쏘아가지고 이걸 공격하니까 이 거함 거포를 가진 배들이 속수무책으로 이제 당한다.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비행기가 막 날아다니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거함 거포주의가 해군에서는 어떤 의미냐면 옛날에 무식하게 크기만 중시하고 이제 그 사이즈만 중시해서 이제 뒤떨어지고 이제 더 이상 의미가 없는 약간 이런 이게 전함이라는 게 개념이 됐고 이제 쓸모가 없어지니까 사실상 90년 이후로 이제 이게 퇴역이 된 배들이에요. 그러면 황금 함대를 하면 안 되잖아요. 차라리 항공모함을 만드는 게 낫지. 그러니까 이제 항공 함대 이거를 하면 안 되는 거죠. 왜 이런 거를 하는지가 잘 이해가 안 되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조금만 더 얘기하면 우리가 그 혹시 일본에서 뭐죠? 그 우리가 유명한
우주점리 야마토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야마토. 야마토, 우주선 야마토, 야마토. 예, 야마토. 만화영 아닌가? 네, 그리고 이제 그 무사시 이러는 배들이 네네. 있는데 일본에서 엄청난 큰 전함인데 일본이 나라를 구하려고 이제 오키나와 전쟁을 위해서 야마토를 싣고 이제 쭉 출항하는데 몇 시간 가보지도 못하고 이제 그 미군의 어떤 항공 공격에 의해서 이제 이게 그 침몰을 합니다. 뭐 그런 뭐 배입니다. 그러니까 거함 거포주의라는 건 이제 그 시대에 뒤처진 배인데 이거를 갑자기 끌고 나와서 뭐 35,000톤짜리 배를 짓는다고 그러니까 한편으로 이게 뭐지? 그래서 미국 해군에 어떤 굉장히 앞으로 이제 그 중국이라를 상대로 해서 그 해군 전략을 세워나갈 때 완전히 근본적인 그 해군의 교리를 바꾼다는 개념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뭘 하려고 그러는지가 이제 이게 기본적으로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게 뭐지?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그랬더니 CSIS가 있잖아요. 전략국제문제연구소에서 이제 그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이제 거기서 이제 마크 컨시언이라는 분이, 이분은 해병 대령이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이제 기사를 써놨어요. 그래서 보니까 이런 게 나왔는데 걱정하지 마라. 영어 제목이 The Golden Fleece Battleship Will Never Sail. 저기 그 황금 함대의 전함은 절대 이제 실제로 항해해야 할 일이 없을 것이다. 왜냐면 이런 거는 지금 미국 해군이 추진하고 있는 그런 어떤 그 전략 방향과도 맞지도 않고, 이제 지금은 뭐냐면은 큰 배를 져가지고 막 무지무지하게 가가지고 거함 거포주의로 이런 게 아니고 되게 배를 조금 작게 만들어서 분산을 시키고, 이 분산시킨 배들을 그 통신수단에서 커넥팅을 해가지고 이제 싸우는 거지, 이게 아니다. 그렇고 이런 배는 굉장히 만들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돈도 많이 걸리기 때문에 운용비도 많이 들릴 거예요. 네, 트럼프 임기가 3년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 행정부가 이 계획은 당연히 취소할 것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논쟁을 하겠지만 걱정하지 말아라. 이런 말도 안 되는 개념이. 아니 근데 그걸 하려면 이게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트럼프가 이걸 하자고 한 게 아니라 뭐 그저 군 전문가들도 있고 해서 논의를 해서 나온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이제 제가 그래서 이제 미국 행정부가 이제 약간 망했다는, 제가 약간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이렇게까지 망할 수가 있구나라는 이렇게 개념인데, 왜 이거를 이런 개념까지 나왔는지를 제가 뭐 이렇게 유심히 미국 트럼프 쪽을 이해하려고 설명을 하다 보면은, 왜 지금 미국과 중국이란 나라가 있고 두 나라가 이제 해양 경쟁 중이잖아요. 특히 이제 이제 동아시아에서 이제 대만을 놓고 이제 그 해군력으로 승부를 보는 건데, 혹시 영역 거부 접근 금지 전략 이렇게 AD라는 전략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1열도선, 2열도선이라는 말 들어봤잖아요. 그러니까 대만에서 오키나와에서 쭉 가는 게 1열도선이고 그 밖에 이제 괌까지 가는 게 2열도선인데, 중국의 개념은 뭐냐면은 이 대만 쪽에 1열도선까지는 미국의 함선이 그러니까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고, 그리고 이제 괌 쪽 안쪽부터는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중국의 전략이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미국의 어떤 항모가 가까이 못 오게 하겠다. 왜냐하면 그게 전력을 투사하는 그 수단이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중국이 미국의 항공모함을 직접 때릴 수 있는 항모 킬러라고 하는 어떤 그런 중거리 미사일 같은 것도 만들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항모가 지금 너무 취약해지는 거예요. 네, 항모라는 전력이 옛날에는 굉장히 유용했지만 실제 전쟁에 붙으면은 항모가 이제 중국의 어떤 항모 킬러라고 부르는 둥펑 DF-20형 이런 미사일들이 있습니다. 이런 거로 이제 22일 맞을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항모가 이렇게 취약해진다 그러면은 이게 전함 같은 거를 만들어서, 이 전함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기를 봐서는 극초음속 미사일도 싣는다고 그러고 거기다가 순항 핵미사일도 싣는다고 그러니까 굉장히, 그러니까 괌보다 먼 2열도선 바깥에서 이 전함을 가지고 이제 중국을 공격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은 이해를 못할 것도 없는데, 근데 정말 무식한 질문인데 황금 함대가 항공모함보다 더 커요? 근데 항공모함은 10만 톤 정도 돼요. 10만 톤. 항공모함 더 크잖아요. 더 크죠. 비행기도 날아다니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이제 만약에 미중 간의 어떤 대만 사태를 놓고 갈등이 벌어진다면, 유사 사태가 발생한다면 그런 항모 전력이 이제 가까이 와야 되잖아요. 거기에 싣고 있는 어떤 함재기의 항속거리가 이제 제한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가까이 와야 된단 말이죠. 그럼 가까이 오면은 얘네들이 중국의 어떤 중거리 미사일이 항모 킬러라는 것들을 노릴 수가 있죠. 그때 이제 황금 함대가 뒤에서 그걸
방어하는 역할을. 네, 그럼 한다는 거죠. 황금함대 아니 그러니까 황금함대는 근데 그렇게 가까이 접근할 필요가 없는 거죠. 얘는 극초음속 미사일 같은 것도 쏘고 굉장히 장거리에 순항 미사일을 쏴가지고 뭐 핵이 달린 순항 미사일 쏴가지고 이거를 처리하면은 뭐 그런 개념을 하면 좀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간에 이런 것들은 그 동안에 미 해군이 쭉 해왔던 어떤 전통적인 전투의 어떤 운영 개념이 있잖아요. 이거랑 너무 다르고. 갑툭튀라는 식으로 이제 튀어져 나왔다는 게 이제 미국의 이제 견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도 앞으로 이거를 놓고 엄청난 논란이 일어날 텐데 아무튼간에 그 CSIS에 계시는 어떤 제가 인용했던 마크 컨시언이라는 저기 미 해병대 대령께서는 굉장히 말도 안 되는 건데 걱정하지 마라. 이거 3년밖에 안 남았고 이거 아마 디자인 짜다가 끝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굉장히 좀 이렇게 황당한 계획이다. 근데 이게 어저께 보도에 보면 오늘 아침 보도도 그렇죠. 이게 미국의 이제 황금 함대 전략이 구상이 우리 한국의 마스가 프로젝트하고 연결이 돼서 그게 도움이 될 거다. 이런 얘기가 많은데 지금 보면 이게 근데 전제부터 흔들리니까. 근데 그거는 상관이 없는 게 어차피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배를 짓든 그러니까 우리를 언급한 거는 아까 얘기했던 트럼프 클래스의 35,000톤급 전함 가운데서 우리가 호명된 게 아니고 그 밑에 프리깃을 짓는 거 뭐 1,000톤, 2,000톤 되는 거를 그러니까 황금 함대를 모하는 어떤 작은 배를 짓는데 거기에서 이제 한화를 거명하면서 위와 워킹 위드 뭐 한화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걔네가 뭐 우리한테 뭐 50억 달러 투자를 하고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 배를 짓거나 아니면 다른 배를 짓거나 미국이 어쨌든 그 해군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조선업을 강화하는 건 맞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상황을 잘 봐가면서 이제 협력을 해야 되고 이제 프리깃 같은 거는 이거랑 이제 이 거대한 배틀십이랑 관계가 없으니까 그거는 이제 우리 기업들이 좀 판단을 하면서 아마 이런 얘기를 아마 우리 뭐 조선사들이 더 잘 알고 있겠죠. 현실성이 있나 없나. 그래서 그럼 미국은 조금 망해가는 사업일 수 있지만 그러니까 이거 보면 한국에는 그렇게 나쁘지 않다. 그러니까 황금함대는 못 짓더라도 이 프리깃함을 어차피 만드니까 트럼프급 35,000톤급의 전함은 안 짓더라도 얘네들이 모래 배를 져야 되는 건 맞는 거고 조선 능력이 부족한 것도 맞으니까 우리는 거기서 적절하게 협력을 하면 되는 거고 1,000톤, 2,000톤 정도의 배를 필리 조선소에서 짓는다는 거죠. 네네, 그게 프리깃을 그걸 짓는다는 거고. 필리 조선소는 1,000톤, 2,000톤 정도는 만들 수 있는 곳이에요. 그게 이제 제가 굉장히 재밌는 얘기인데 아마 지금 거기서 아마 능력이 없을 겁니다. 그거 지을 수 있을 만한. 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1,000톤, 2,000톤도 굉장히 큰 거죠. 큰 배죠. 이제 그런 배를 짓기 위해서 우리가 그럼 기본적으로 용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숙련 노동력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런 배를 지으려면 엄청난 공급망이 있어야 됩니다. 그걸 맨 땅에 헤딩해서 우리가 구축을 해가면서 지으라 뭐 이런 얘기가 미국 얘기 같은데 어쨌든 우리가 마스가를 통해서 들어가서 이제 역할을 하기로 했으니까 우리 기업들이 엄청나게 고생하겠죠. 맨 땅에 헤딩을 해서 이거를 갑자기 옛날에 정주영이 어디 뭐 거제도에다가 무슨 뭐 하던 시절도 아니고 뭐 그러니까. 어쨌든 뭐 황금 함대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한국의 마스가 프로젝트를 통해서 미국에서 이제 배를 짓는 거는 그 프로젝트는 그 프로젝트로 진행될 수 있다. 뭐 이렇게 보면 그렇죠. 되겠군요. 이제 요 배틀십은 아마 얘네들이 뭐 당장 뭐 수주를 그러니까 발주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야. 어쨌든 간에 설계를 먼저 끝내야 되니까 설계에도 시간이 엄청 걸리겠죠. 아마 15,000톤급 되는 그 밑에 있는 함정을 실제 계획을 발표하고 이제 건조해서 배가 나올 때까지 뭐 10몇 년이 걸리니까요. 이게 뭐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트럼프 임기는 3년밖에 안 되고 그러니까 이거는 논의만 하다가 요 배틀십은 끝날 가능성이 높고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뭐 우리가 협력할 부분은 만약에 민주당으로 정권이 바뀌면 더더욱 그럴 수 있겠네요. 그렇죠.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 문재인 대통령도 3만 톤짜리 경항모를 만든다고 했었잖아요. 그랬더니 윤석열 정부 들어와가지고 그냥 바로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럼 그 사전에 투입된 예산이나 계획들이나 이런 것도 그래서 이제 텐데. 제가 이제 인용한 이 양반도 이거는 반드시 분명히 없어지니까 걱정하지 말되 그러나 그 사이에 우리가 몇십억 달러를 쓸 것이냐. 몇십억 달러면 낭비했겠지. 몇 조 달러 이제 낭비를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저는 좀 다른 측면에서 봤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황금 함대라는 것이 얼마나 말이 안 되느냐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지만 아까 얼핏 야마토 전함 말씀하셨잖아요. 야마토는 75,000톤급이거든요.
그러니까 2차 대전 때 이미 그만큼을 만들어서 운용을 했던 경험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7만 5천 등급이니까 3만 5천을 할 수 있다 이런 게 아니라 그만큼 허용된 거라는 거죠. 또 다른 시각에서 보자면 아웃 오브 데이트라는 그렇죠. 네. 또 어떤 측면에서 볼 수 있냐면 일자리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3만 5천 등급을 만들자 하는 순간부터 일자리가 나오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용접 작업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많고요. 그 이전에 설계부터 시작해서 이 투입되는 비용이라든가 일자리를 생각하면 어마어마한 비용이 투입되고 어마어마한 일자리가 나올 거기 근데 때문에 그 조 단위를 사실 소비 쿠폰으로 주는 게 오히려 더 많은 그래서 아마 승수 효과를 노리는 거 아닌가요? 네, 트럼프가 본인이 생각하는 어떤 그런 상징성, 내가 일자리를 만들어냈다. 그리고 이것은 번쩍번쩍한 황금이다. 그렇죠, 이런 거를 좀 강조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근데 싶어요. 황금 함대가 만들어지지 않고 중간에서 엎어진다면 그건 땅 팠다가 다시 묻는 거하고 그렇죠. 별 차이가 네,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네, 네. 일종의 토건 사업하고 네, 좀 네, 비슷한 네. 느낌으로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 가보죠. 이제 우리 한반도 문제로 들어와서요. 최근에 그 합동참모본부가 지난 22일이었죠. 우리 군의 군사지도상 군사분계선 휴전선이라고 하죠. 이제 군사분계선과 유엔군사령부의 군사분계선 기준선이 다르면 둘 중에 다 남쪽 선을 기준으로 대응해라. 이게 듣기에 따라서는 우리 군에서 그래 있잖아요. 한 치의 땅도 네, 그렇죠. 양보할 수 없다고 했는데 이게 두 개가 다르면 더 남쪽으로 하라는 건 후퇴하라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의 이미지를 주는데 이거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이게 어떤 내용인지. 네, 그 전에 우리가 군사 분계선이라는 개념을 잘 알아야 되는데요. 군사 분계선이 우리가 텔레비 같은데 가끔 보면은 이렇게 병사들이 이렇게 철책이 쭉 있고 철책 밖에서 총 들고 지키고 있잖아요. 이제 그게 군사 분계선이 아닙니다. 네, 군사 분계선에는 지금 철책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군사 분계선은 뭐가 있냐면은 말뚝이 있습니다. 말뚝이 저쪽 이제 그 서해 끝에서부터 저 고성까지 1292개인가의 말뚝이 있어요. 그러니까 1950년에 네, 전쟁 1953 53년에 그거 하면서 거기다가 정확하게 그 철책을 세워가지고 그 선을 구분한 게 아니라 1290여 개의 말뚝을 이제 박은 겁니다. 그러니까 말뚝 사이의 거리가 뭐 몇십 미터, 뭐 몇백 미터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게 70몇 년이 이제 벌써 지났으니까 이게 말뚝이 유실된 것도 있고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는 것도 있고 거리가 이렇게 떨어져 있으니까 내 생각에는 우리가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북한 생각에 이렇게 내려가 뭐 약간 이런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 기준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어쨌든간에 그 기준은 지금 유엔사 이거를 그 관리하고 있는 게 어쨌든간에 비무장지대를 관리하고 있는 유엔사니까 유엔사가 만든 이 그 이제 지도가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선이다라는 게 있고 두 번째는 그 우리 군이 어쨌든간 유실된 것도 있고 어떻게 한 것도 많으니까 항측 같은 걸 해가지고 만든 한국군의 금이 있는 겁니다. 유엔사의 금과 한국군의 금. 그러니까 둘이 한 40%는 일치하고 60%는 다르대요. 그러니까 군의 어제 설명에 따르면은 유엔사 쪽이 더 북쪽으로 올라와 있는 것도 있고 그 남쪽으로 올라와 있는 것도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간에 작년 4월부터 북한이 여기다가 이제 그 제가 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2023년 말에 남북은 이제 끝이다. 이제 적대적 두 국가를 선언을 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자신들의 어떤 그 이제 다른 나라라는 거를 보여주려는 그런 의지를 이제 물리적으로 표시하는 거로 이제 뭐 철책을 방벽을 막 3중 철책을 설치하고 뭐 도로도 다 끊고 막 그러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지뢰도 바깥에다 매설하고 그러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북한 군사 병사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군사 분계선으로 넘어올 수 있겠죠. 그 넘어오면은 단계가 작업하느라고 그럴 수도 있고 1차는 경고 방송을 합니다. 네. 넘어왔습니다. 예, 돌아가십시오. 안 들으면은 경고 사격을 합니다. 그냥 두두두 쏘는 거죠. 경고 사격을. 허공을 향해서. 네. 세 번째는 이게 조준 사격을 이제 하게 됐는데, 그러니까 이제 진짜 위해를 가할 수 있게 이제 쏘는 거죠. 그럼 국지전. 네, 뭐 그런 어떤 충돌이 있는 우려가 있는 거죠. 지금 그 3단계까지 간 적이. 그거는 아마 뭐 사람들이 얘기를 안 하겠죠. 제가 아무튼 뭐 그런 있는지는 없지. 근데 뭐 굉장히 자주 내려오고 있다고 해요. 그냥 공사하다 보니까. 근데 이럴 때 그러면은 기준을 뭐로 해야 되냐?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는 이제 한국군 거로 한 거죠. 우리니까 한국군 거로 했는데 이게 지금 뭐 합참에서 볼 때 너무 자주 오고 이제 위험하고 또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야 우리 어떻게 그 과연 군사분계선이 어딘지 남북 군사 당국자들이 모여서 선에 다시 거보자라고 대화제의를 했잖아요. 11월 17일에 아무 말이 없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봤을 때 뭐 그런 걱정이 드는 거죠. 음. 이제 이게 무슨 그 국지전이 무슨 우발적 충돌이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이거를 관리하는 거는 유엔사니까 그러니까 한국군 기준으로 하지 말고 유엔사 선으로 하자라고 이제 그 원래 사실 윤석열 정부 때부터 작년 뭐 6월인가부터 이런 지침을 내려가지고 뭐 그걸 시행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 그 이렇게 해라. 그래야지 이제 문제가 생겨도 이제 유엔사 기준으로 하는 게 이제 그 탈이 없으니까 이제 이렇게 이런 건데 이거를 어떤 식으로 이제 그 트집을 잡고 보자면 이제 한국군 쪽이 이제 더 이제 북쪽으로 올라와 있는데 이제 유엔사 쪽이 더 남쪽으로 와 있다. 우리한테 불리하다. 그렇게 되면 이 기준으로 하면은 한 몇십 미터 이제 군이 뭐 그 북한도 북한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뭐 있겠죠. 뭐 그거 잘 모르겠으나 뭐 있겠죠. 그러니까 자기네들도 어쨌든 간에 자기 나름의 기준대로 하고 있는 거겠죠. 막 걔네들도 뭐 괜히 우리랑 뭐 이렇게 하고 있는 뭐 도발을 하는 가능성도 있겠습니다만 그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뭐 보수 언론에서 뭐 어떻게 한 치의 땅도 뭐 이런 기준에서 보면은 트집 잡힐 일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어떤 군의 설명들을 들어보면은 또 그게 나름의 합리성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충돌을 피하기 위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유엔사 기준으로 해야지 나중에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이제 문제가 없잖아요. 이제 유엔사는 이제 서로 이제 그게 관장하는 데니까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 같아요. 근데 북한은 지금 휴전선에 지금 뭘 하는 거예요? 방벽을 계속 쌓아서 방벽을 쌓는데 이게 거예요? 사실 이것도 그냥 이게 뭐냐라는 거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그 분석이 있는데 제가 제일 우울한 분석을 하나 소개를 해드리면은 조성렬 그 오사카 총영사도 하시고 이제 우리 진보 쪽에 이제 대북정 쪽에서 이제 굉장히 전략가로 이제 뭐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이 얼마 전에 그 민들레에다 기고를 하셨는데 그 양반이 이렇게 보더라고요. 아마 지금 이렇게 방벽을 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군사분계선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원래는 2m 북쪽으로 떨어진 이제 북방 한계선에다 지금 쳐 있는데 이제 서로 안 들어가면 안 되니까 우리도 그렇고. 근데 물론 뭐 이렇게 서로 삐져나오고 뭐 그러고 있죠. 안에다가도 치고. 근데 이거를 아마 얘네들이 국경선으로 이제 삼으려고 하는 것 같다. 국경선으로. 그렇게 이제 이국가 체제니까. 네, 이국가 체제니까 이제 그러니까 그럼 정전 체제를 무시하는 거죠. 이게 이거를 무시하고 국경선으로 삼으려고 하고 그런 결정이 아마 내년 상반기에 이제 9차 당대회를 하는데 북에서 아마 그런 정도의 헌법 개정 같은 거는 중대한 선언이 있을 거고, 근데 우리는 그럼 정전 체제를 유지해야 되고, 쟤네들은 정전 체제를 만약 조성면 박사님 말대로 이제 그 비무장지대를 무시하게 되면은 이게 서로 이제 그 갈등을 해소하는 기준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무력 충돌 이런 게 되게 상시화될 수 있다라는 우려도 하더라고요. 어쨌든간에 그 굉장히 우려스러운 거고, 쟤네들이 이거를 하고 있는 게 이국가 체제라는 얘기를 한 다음에 이제 이런 거를 재작년 12월에 그 얘기를 한 다음에 작년 4월부터 시작한 거니까 이건 굉장히 의미심장한 변화고, 이게 대체 우리한테 어떤 의미를 가질 건지는 아마 조성렬 박사님 예측대로 내년 그 상반기에 있을 당대회에서 결정이 될 거로 보이지만 거기서 무슨 발표가 있겠군요. 네, 굉장히 꺼림직하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우울하다 생각하면은 잠이 안 오는 느낌이 있다. 그렇게 이제 예, 알겠습니다. 저기 마지막 하나만 짧게 보고 가죠. 지난주 금요일이었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통일부 업무 보고에서 노동신문 뭐 이제 봐도 되지 않느냐. 네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되는 건가요? 이제 뭐 그 법을 개정을 해야 됩니다. 그 법을 개정이 보니까 국가보안법 관련인가요? 국가보안법으로는 아니고요. 네, 저기 보니까 통일부 자료를 보니까 그게 현재 그 북한 자료를 다룰 때 이걸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가 지금 명확하게 법률상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 국가보안법에서는 7조 몇 항을 보면은 7조 5항인가 보면은 이게 고무찬양 항목에 북을 뭐 찬양하는 어떤 자료 같은 것들이 있으면 뭐 그렇게 뭐 이적 표현물 이런 식으로 다루고 있고 국정원의 어떤 내부 이적 표현물을 그러니까 일반인이 보면 안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돼 있는 거죠. 그리고 관리하는 지침이 또 저기서 그 국정원에서 만든 게 있는데 차제에 이거를 명확하게 하는 법률 이런 거를 만들어서 그거를 뭐 그 정도 우리 국민들이 보는 거 가지고 뭘 그렇죠. 이 세상에 뭐 70년대도 아니고. 네, 근데 그게 재밌는 게 학술이나 이런 것도 그렇죠. 가능하죠. 지금도 되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더불어민주당뿐만이 아니고 그 국민의힘 쪽에서도 그 거의 비슷한 내용의 법안이 두 개가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여야 간의 의견도 없고 제가 이제 그 심의하는 그 심의록도 이제 국회 홈페이지 들어가 좀 찾아 읽어봤는데 뭐 많이 공감을 하더라고요. 네. 사실 요즘 페이스북에는 이래 보면 뭐 북한 사람들이 뜨기도 해요. 이제 북한 약간 선전물 같은 그렇죠. 것들 뭐 이런 그리고 것들. 이제 그거는 유튜브는 통제가 안 되잖아요. 유튜브로 북한 그 열병식 하는 거 맘만 먹으면 다 볼 수 다 볼 있습니다. 수 네, 있어요. 네, 네. 노동신문 뭐 네, 그리고 다 볼 수 이제 있고, 뭐 네, 네. 평양 방송도 그리고 다 나오고 저기 VPN으로 그러니까. 다 우회해서 뭐 저도 지금 뭐 보는데 눌러가지고 이렇게. 네. 그러니까 이건 뭐 사실상 기자들도 다 보고 지금 뭐. 국가보안법 위반을 자인하시는 거예요. 내가 뭐 하여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지금 사실은 뭐 체제 대결이라 해야 되나요? 네. 그건 뭐 사실 끝난 거기 때문에 뭐 우리 국민들이 뭐 노동신문 본다고 해서 뭐 아 그렇죠. 예전 같은 그런 건 그러니까 아니니까. 대통령이 얘기했잖아요. 이건 뭐. 그러니까 뭐 국민들을 수동적인 존재로 보냐, 이거 보면은 세뇌당해 가지고 빨갱이 될 거라고 우려하는 거냐, 이거 말이 안 되니까 원칙대로 풀라라고 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 조선일보나 뭐 이런 데서도 뭐 비판하는 사설이나 그 기사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걸 가지고 뭐라고 네, 하면 그렇죠. 좀 너무 우습게 네. 되니까. 그러니까 지난주 일요일날 그 조선중앙통신 가지고 모든 매체가 기사를 다 썼거든요. 네. 네, 뭐 조선일보뿐만 아니라 그러니까요. 저도 썼습니다. 지난주 네. 일요일에는. 그러니까 이게 뭐 사실상 사문화되어 있는 상황 아닌가 그렇죠. 봐요. 예,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한겨레 뷰리핑은 크리스마스인 25일에 이어 금요일인 26일까지 잠시 쉬도록 하겠습니다. 제작진들에게 연말에 잠시라도 휴식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기 위한 찬입니다. 너그럽게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대신 앞으로 크리스마스 연휴가 지난 다음에 더 알차고 유익한 뉴스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도 가족들과 함께 좋은 성탄절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29일 월요일 오전 9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예, 다 같이 인사드리시죠.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 수고하셨습니다.